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나를 두 번 독살 시도하고 쇠파이프로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한국에서 정말 거대 양당과 그리고 어, 소수의 기득권을 쥔 자들의 횡포들이 너무나 크게 달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나가 보겠느냐라는 제안이 왔을 때 제가 정중히 거절을 하고 이 베트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다가 전문대학교를 설립하자. 그래서 뭐 베트남에서 전문대학교 하면 우리나라처럼 큰 전문대학교가 아니에요. 네, 뭐 우리나라식으로 보면은 거의 뭐 직업 전문학교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국 요리학과, 뭐 한국어학과, 한국어 번역학과, 한국 여행학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좋은 학생들을 한국의 부족 직업군에 좀 보내고 그리고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겪을 때 중국인들이 교란시킬 때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좀 베트남 사람들을 내가 좀 뭔가 잘 이끌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굉장히 열심히 제가 일을 했습니다. 네, 진짜 뭐 학생들을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학생들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에 뭐 공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카페 커피숍 같은 데 가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어떻게든 틈만 나면은 학생을 가르쳐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베트남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진짜 성공을 하게 되죠. 뭐 한국어 학당을 30개 이상 네,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설립을 해 나가면서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굉장한 또 위험성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베트남 처음 갔을 때그 코리아 레스토랑 그러니까 한국의 식문화를 좀 전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가 코리아 레스토랑을 하나 그 인수를 한 적이 있어요. 인수를 해서 그 앞에 이렇게 베트남 오토바이 문화다 보니까 그 오토바이 경비를 서는 사람이 있어요. 경비. 그 보니까 아주 그 애떼어서 어리죠. 한 1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는 애땐 그러한 젊은인데 근데 그 젊은이를 보니까 그 콜리아 레스토랑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이제 저녁에는 의자를 붙여놓고 자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몰랐죠.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그래서 나중에 그 직원들이 한 15명, 16명 정도가 되는데 필요한 게 뭐냐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숙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보니까 다들 뭐 그 베트남 중부 쪽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5만 달러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정도인데 거기서는 큰 돈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5만 달러면은 5천만 원이면은 5억, 15억 정도, 15억 동 정도니까. 그래서 그 건물 그 위가 이제 그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주상복합식으로. 그래서 거기를 얻어줬어요. 제가 아파트 하나를 얻어줘서 숙소로 사용하게 했는데
이제 제가 퇴근하기 전에 이 직원들을 좀 뭐 음식약도 사다 주고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사서 올라갔는데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은 올라갔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뭐 사람이 한 20 몇 평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어, 뭐 거의 뭐 20명 이상, 뭐 2, 30명 정도가 바글바글한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문화가 요 방 하나에 조그만 방 하나 원룸 같은데 보면은 막 5명, 6명씩 살고 그래요. 옛날 우리 한국에 그 뭐 조그만 방에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 사는 것처럼 이제 그런 그 삶의 모습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좀 제가 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자기 뭐 동생 뭐 이모 언니 뭐 이렇게 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친구를 제 동생으로 이제 삼은 거예요. 제 동생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태권도를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에 그 홍방 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그 대학교의 4층 정관을 제가 얻어서 그 대학교 4층 정관에 이제 그 한국 태권도 진흥원을 설립을 한 거예요. 이게 베트남의 태권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평생 교육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이 식문화를 전파하자 해서 이제 코리아 레스토랑 하나를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학생들한테 태권도도 가르치고 태권도 선수로 나가는 그런 학생들을 이제 지도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권도 관장 1명 그리고 사범 2명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국의 직원 2명 그러니까 총 5명을 팀을 짜가지고 이제 움직인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갖고 만난 그 친구가 그 친구 집에 가보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진짜 오두막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참 저를 굉장히 따르니까 저의 제가 결혼을 한다 하길래 신혼여행을 어디 가냐 그랬더니 옆 동네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트남의 하롱베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잘 알 텐데 거기 가봤냐 안 가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비행기표 값을 댈 테니 그리고 호텔비나 이런 걸 다 댈 테니 신혼여행비를 댈 테니 네가 이제 가서 한번 신혼여행을 가자. 그러니까 셋이 간 거예요. 셋이. 그래가지고 그 여자 부인하고 저랑 셋이 가서 저는 사진을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이 행복하길 빌어주고, 그리고 둘이 이제 호텔에 들어가면은 저는 밖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참 많이 했고, 둘이 행복하길 바랬죠. 그리고 이제 결혼식 때 제가 혼주를 서서, 이제 뭐 돈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돈도 좀 많이 보태고 해서 혼주를 서서, 제가 일주일 동안 혼주를 섰어요. 거기서. 그 베트남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결혼식을 우리처럼 뭐 단순간에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친구들 불러서 하고 한 번은 뭐 친척들 불러서 하고 한 번은 신부 가족들 불러서 하고 뭐 한 번은 또 뭐 이렇게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 가족 거기 가서 또 한 번 하고 뭐 아주 뭐 한 일주일이 걸립니다. 일주일 동안 혼주 역할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동생이 이제 저한테 제가 죽으면 제 묘지를 자기는 지키면서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진심이 있어요, 진심이. 근데 이제 부인이 욕심을 내는 거죠, 부인이 욕심을 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이 거의 현금만 하다 보니까 금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그 금고에다 넣고 나중에 이제 은행에다 갖다 넣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금고 열쇠를 이렇게 맡겼죠. 근데 금고에 돈을 넣는 거 위험하니까 저 도둑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은행에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뭐 쟤는 이제 베트남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친구를 믿었던 거죠. 그 동생을 믿었는데 이제 제가 잘못한 거죠. 예, 그 부인은 금고에 욕심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 동생이 저한테 제 부인이지만 계속 좀 검사하십시오. 제발 검사하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동생이 쭈그리 앉아 있고 그 여자가 발로 얼굴을 막 차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뭔가 이제 뭐 책을 잡힌 것 같아요. 옆에 한 그 직원 여자가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그 친구는 얼굴을 그 부인한테 맞고 있는 거죠. 그 뭔가 좀 책을 잡혔나 보다. 그리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친구는 저한테 계속 자기 부인이지만 금고를 늘 확인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의심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뒀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베트남은 은행도 그렇더라고요. 은행도 이제 사람의 제 사인을 자기들이 흉내 내 가지고 충분히 자기들 돈을 빼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은행에 이제 돈도 좀 많이 빼가고, 그리고 돈을 갖고 이제 다 도망을 간 그런 사건이었죠. 해외로 도망갔죠. 진짜 그때 그 배신감이 너무 컸거든요. 예, 정말 너무 컸고, 거기에다가 이제 참 뭐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 저는 이제 뭐 제가 대응할 길이 없으니까 정말 안타깝다 하면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더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가지고 PC방에서 이제 저를 공격을 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사기 치다가 도망왔다. 추방시켜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때 저를 도와준다고 와서 또 저를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강간당한 사람 위로하는 척하고 또 강간한다. 제가 그렇게 막 아주 죽을 고통을 많이 느꼈는데, 근데 이제 그 회사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자기 가족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제가 설득을 했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잘못하면은 잘못했다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해외에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조종을 하는 거죠. 조종을 하면서 저에게 차를 줬는데 그 차에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고 뭐만 먹으면 다 그 피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잔만 먹어도 피똥이 나오고, 물 한 잔 먹어도 한 5번, 6번 가야 돼요, 화장실을. 그러니까 죽는 거죠. 사람이 죽는 겁니다. 진짜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누우면은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영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죽으면 안 돼 하면서 잡아내고 막 그러면서 버텼던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한 번은 또 맥주에다가 또 독을 타가지고 제가 또 그렇게 또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베트남에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누가 주는 차나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도 거기서 어떤 차를 마시고 그리고 정신을 잃고 토막 사건이 터진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 걸 겪고, 그 나중에 이제 저를 돕겠다고 한 사람들이 와서 저는 진짜 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또 다시 저를 또 죽이려고 한 거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돈이죠, 돈. 네. 저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런 뭐 쇠파이프를 준비하고 이런 그 CCTV를 끊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CCTV에 이제
이 교묘하게 이 저 커튼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한 거죠. 그 이제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법정에 서는데 베트남 법정에 서는데 가보니까 인민위원이 두 명 있고 판사가 한 명 있고 여기 검사가 있고 나머지 경찰들이 이제 저를 둘러싸게 되더라고요. 그 변호사들이 변호사 협회에서 뭐 변호사 협회 제가 이제 베트남어를 읽을 줄 아니까 이 사람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 정치범이다 저한테 그래가지고 뭐 사형을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진짜 변호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냥 누가 협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황 그리고 진짜 뭐 제가 알았던 그 변호사도 계속 거짓말로 이제 돈을 계속 빼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법인 같은 경우도 뭐 주식을 제가 약 80%인데 10% 정도로 내려놓고 이제 경영권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짓을 하고 뭐 저를 한국 사람인데 그 국적을 베트남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은행 거래를 못하게끔 막아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참 진짜 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예, 그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변호사도 고용 안 하고 혼자 법정에 섰고 저는 되게 불안했죠. 이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그리고 나를 도리어 이제 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경찰이 한 1년 동안 저를 계속 오라 하더니 결국에는 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조사하냐 그랬더니 그 상대방들이 나를 고소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나를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완전 투명하게 일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잡을 게 없죠. 잡을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범이니 뭐니 뭐 이렇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징역 2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징역 10년이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2년밖에 안 떨어졌냐. 물론 이제 뭐 경찰 뭐 판사 검사 뭐 다 연결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진짜 여기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던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저에 대한 어떤 죽음의 공포가 있을 때는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살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다. 그리고 살게 되면은 제가 포위됐기 때문에 저희 집이 포위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대사관은 도움을 안 주는 거죠. 그냥 피하라. 그래서 제가 밖에 포위됐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그랬더니 어쨌든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선생님이 안전한 곳에 있다고 그 장소를 알려달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대사관에 막 당신 가족들이라도 이렇게 하겠냐? 응? 그거 좀 도움을 주러 올 수 없냐? 내가 포위됐다 지금.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 내일을 맞이를 못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시스템 없다 이거죠. 그냥 없고 그냥 뭐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그래가지고 안전한 거 어디가 안전해요? 밖에 나가면 죽는 건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쳐들어 들어오면은 그때 나는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살면 나는 달려나간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 생각을 하고 잠을 잘 수가 없죠. 그 하룻밤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네, 그렇게 제가 시간을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보니까 또 한국인들이 저를 죽인다고 협박을 뭐 이런 글들을 또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저는 그 영사 비리 그리고 각종 그 비자 비리들 이런 것들을 방송에 많이 이렇게 내보냈죠. 내보내니까 그들은 이제 저를 죽이고 싶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제가 가는 곳마다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돕겠다고 온 한국인들이 자기들 애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저를 미인계로 유혹을 하고 제가 넘어가지 않았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다 돈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돈이 있는 곳은 더럽구나. 뭐 부모, 자식, 형제까지도 돌아서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돈 때문에. 그냥 돈과 권력, 그리고 출세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진실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이제 살아 들어와서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그 공항에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데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아, 진짜 얼마나 그 순간이 진짜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왔다라는 것이 인천공항에서.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또 들어갔어요, 베트남에.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은 마무리 짓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숨을 이제 걸고 또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이것저것 내가 해야 할, 책임져야 할 일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국에 왔죠. 왔는데 한 1년 4개월 동안은 진짜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마음의 상처가 컸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제 주변 사람들이 되게 무서웠겠죠. 무서웠겠죠. 그리고 저는 상처가 너무 커서 계속 걸었습니다. 너무 걸었어요. 계속 걸었어요. 진짜 하루에 뭐 한 번에 3시간도 걷고 뭐 하루에 계속 걸은 거예요. 계속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더라고요. 내가 그 금고 열쇠를 맡긴 것도 내 잘못이고, 내가 그 베트남의 은행 구조를 몰랐던 것도 내 잘못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힘든 상황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다시 그 사람을 뒤통수를 치는 것도 제가 경험이 없어서 몰랐던 거고, 그런 생각들을 쭉 하다 보니까 다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나를 미인계를 해가지고 망가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또 내가 도움을 줬는데 나를 죽이려 했던 한국인들, 뭐 또 내가 전문 대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국위 선양을 하고 싶었는데 그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용서가 되더라고요. 용서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네, 여기 이제 MBPA 나오죠. 이렇게 제가 만든 학문인데 참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시간만 있으면 제가 이렇게 고아들을 많이 돌봤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잡니다. 이게 고아들이에요, 다. 그리고 이 오지의 어린이들, 네, 오지의 어린이들에게 선풍기 달아주기, 뭐 화장실 만들어주기, 네, 그리고 이렇게 뭐 다양한 학용품을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게 참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보면은 신발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게 집이에요, 집. 여기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친구들 도와주는 일들. 또 이 어린이들이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에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진건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저희 집이 독정리인데 독정리에서 여기까지 걸어가서 보면은 이런 놀이기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학교 가는 게 즐거웠거든요. 근데 여기 학교에 가보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준 거예요. 놀이터 만들어주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은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한테 장학금 주러 가서 이렇게 희망을 줬던 일들, 또 이렇게 이런 어린이들 진짜 안타깝죠. 네.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제가 이런 책들을 출판을 해서 여기는 이제 이거 되게 검증을 많이 합니다. 이게 혹시 여기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지. 책 출판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출판을 해서 또 도움도 주고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놀이기구를 사주고 추우니까 이불이 없더라고요. 이불. 그래서 이불을 한 2트럭 싣고 가서 이 어린이들을 도와주고 이런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속상했죠. 당시에는 막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독사를 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쇠파이프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누명을 씌워서 정치범으로 사형을 시키려고 하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그리고 진짜 자기들 한국인들이 가짜 애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애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저를 미인계를 써 가지고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막 너무너무 인간들이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짜 그 당시에 이 사건 이후에 제가 15살에 정치적 꿈을 꿨는데 이제 정치적 꿈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정치할 뻔했다라는 책을 이제 제가 집필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세상이 다 덧없는 거구나. 진짜 진실은 없는가 보다.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제 남은 인생을 글을 쓰면서 살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치료를 했죠. 제 자신을 치료하고 걷고 또 걷고 또 걸으면서 제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고 또 내가 부모님께 상처드린 부분은 없는가 하면서 사죄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사죄하고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치료가 다 되더라고요. 마음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다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는데 제가 다 꿈에서 용서를 하더라고요. 용서를 하고 제가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참 인간의 연약함,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출세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하루하루 미치면서 살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 용서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진짜 이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뭐 맥주 한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주에 독만 안 타면 한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뭐 제가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 뭐 유언장도 쓰고 세상을 이제 그만 할까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유언장을 써서 가족들에게 보낸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힘들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니까 15살부터 33년째 엄청 힘든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세상과 맞선다라는 거, 그리고 악한 세력과 맞선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거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참 마음 편안해졌어요. 마음도 편안하고 그리고 제가 치료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꿈을 꾸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제가 그렇게 당하면 안 되겠죠. 예, 당하면 안 되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명백하게 알게 된 거죠. 그거 다 제 탓이었다라는 거죠. 예, 모든 건 제 탓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이상 다음에는 제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참 삶이라는 게 뭐 저도 많은 도전을 하면서 살았는데 삶이라는 게 죽음도 넘어서 보고 또 모든 걸 내려놔 보고 또 모든 걸 용서해 보고 하니까 하루하루가 귀하게 느껴지네요. 그냥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 귀한 하루를 어떻게 내가 귀하게 보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누군가 미워하지 말고 용서를 하세요. 용서를 하고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세요.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다 내 탓인 거예요. 자기 탓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욕심, 두려움, 이기심, 이 욕심과 두려움과 이기심이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거죠, 사람이. 그리고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기심.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바른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지 마세요. 아픔을 갖고 살아가면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몸무게가 56kg까지 빠졌었어요. 56kg. 56kg까지 빠졌는데 제가 전에는 뭐 몸무게가 한 70 몇 킬로 막 나갔어요. 그런데 56kg까지 빠지니까 진짜 해골처럼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게 뭐냐면은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산다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사람을 이해하면은 내 탓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